오늘의 플러스, 은행의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요인들을 알아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다들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테크 중심으로 증시를 바라보다 보니까 은행과 같은 전통주 좀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요. 예. 도대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미국과 일본의 지금 대표 은행들의 수익률은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수보다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가장 높은 5개 은행들, 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를 다뤘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메가뱅크라고 불리는 시총 상위 3개 은행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리고 미주오 파이낸셜 요거를 했고 이들 종목들을 1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가 뭐 신용카드 금리 인하 압박도 있었고 네.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소송도 걸기도 하고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1년 수익률 측면에서 대부분 S&P 500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수익률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는 S&P 500 수익률이 13.59%보다 소폭 높은 15.52, 14.54, 18.11에 그쳤지만 반대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4.60, 골드만삭스는 50.88%로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연간 수익률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은행들이 생각보다 좋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고요. 야,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저렇게 무거운 회사들이 30%, 50% 올랐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설픈 종목들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니까요. 거죠. 물론 1년이긴 하고 예. 뭐 AI 주식도 오른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대형 은행들의 수익률이 사실은 지금 매그니티션트 7 평균 수익률을 최근에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보다 은행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고요. 네. 심지어 이제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했던 대형 은행 중에 하나가 시티그룹이거든요. 예. 근데 이 시티그룹이 2025년 한 해에만 70% 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작년에 만약에 은행주를 투자하셨다고 하면 네. 뭐 AI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으셨던 그럼요. 거죠. 예. 그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메가 3대 뱅크가 1개월, 3개월, 1년 수익률 기준으로 전부 니케이 225 주식 수익률을 상회했는데요. 지금 니케이 225 수익률이 사실은 1년간 35.42%, 1개월간 6.52%인데 네. 이 수익률을 전부 상회해서 지금 보시면은 1년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은 50에서 7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더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일본 은행들이나 일본 지수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저희가 봐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하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이슈가 있긴 한데 예.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저는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나 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대형 은행들의 수익률이 좋아졌다? 이게 참 놀랍네요. 이건 예.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제가 이제 미국 대형 은행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규제 완화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일본 규제 완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대형 은행들의 경쟁자로 강하게 부상을 했던 사모펀드 대비 유리해졌거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의 대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제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틈을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사모대출이라는 형태로 진출하면서 여기들의 시장을 크게 잠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던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들을 크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사실은 은행들 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바젤3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 최종 단계도 요번에 저지된 게 대표적이고요. 예.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나 대차대조표 레버리지 한도 설정 같은 자본 확충 요구 사항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들의 레버리지론을 실행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들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하나는 미국 상원에서 최근에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관련되는 크레디티 액트라고 하는 네네. 법안이 심의가 중단된 것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게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 유출이 될 거를 우려를 했던 미국 은행들이 반발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런 것 미국 은행들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미국 상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5년에 신규 대출을 증가율을 했을 때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이 4대 은행들의 2025년 신규 대출 잔고 증가율이 6%에 근접을 해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 쪽에 조금의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대출이 원체 좋으니까 괜찮은 거죠. 네. 그 반면에 이제 이런 것 은행들이 규제를 받는 동안에 그동안 잘 먹고 살았던 대체자산 운용사들은 역으로 지금 오히려 좀 입지가 악화되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쪽에 사모대출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면서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대표하는 블랙스톤, 아폴로, KKR, 칼라일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웰스파고의 마이크 메이오 미국 대형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의 복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 상황들이 은행들한테 우호적이었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들이 아무래도 미국 은행들한테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이유를 찾았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나름대로 악재성에 가까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을 그동안 뭐랄까요 올감했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비즈니스의 여지가 더 커진 게 또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대출도 자꾸 늘었고 이런 것들이 은행의 호재였군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은행이 발달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또 좋은 것도 중요한 미천일 텐데 미국은 다른 전 세계 국가들보다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좀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은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있는 지역의 경제가 좋아야만 그렇죠.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2025년 미국 경제는 뭐 아시겠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죠. 인공지능 확산과 미국 내로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2025년에 지금 미국 금융가에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증시 거품론이 있다. 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때문에 어렵다 해서 1년 내내 우려가 많았고 또 경기 침체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죠. 그러면서 사실은 환율이 요동되고 뭐 채권 수익률도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1년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쳤어도 결국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별일 없는 걸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린란드 논쟁 관련돼서 뭐 유럽과 미국의 뭐 갈등이 부각될 거다 해서 하루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별 일이 없었고 네. 어제 발표된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데이터들도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높은데도 그런 대출들에서 사실은 부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실 거는 미국 은행들의 특성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은행 하면은 이제 예대 마진 따먹는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의 은행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은행들이다 보니까 기업 금융이나 자산 관리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은행들의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준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확대하게 되면은 인수합병이 늘어나고요. 그럼 인수합병을 주선하는 것들도 미국 은행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미국의 AI라든가 미국 내 투자로 주식시장이 화랑해 보이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산관리 배분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도 수익이 커질 수 있죠. 그렇네요. 예. 쉽게 말해 이제 미국의 은행들은 투자 은행성 성격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때문에 단순히 시중금리 낮아지거나 뭐 기준금리 낮아지는 거 말고도 먹거리가 많았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은행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한국의 약간 증권 업무 영역들도 많이 하는 그렇죠. 은행들이 많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2025년 전 세계 인수합병이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네. 전 세계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한 4.5조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고 300억 달러 이상 거래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수합병의 중심에는 당연히 AI가 있고요. 그리고 AI의 중심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 4분기 전 세계 인수자금 조달 규모가 1,130억 달러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이런 인수합병과 관련이 돼서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바이아웃과 관련되는 부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인수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 보증 규모가 2025년 12월 초까지만 집계한 것만으로도 6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에 대한 수수료로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랬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일본의 5대 은행들 수익률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기업 금융의 강점을 가진 회사가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입니다. 예. 이 회사들의 수익률이 아까 굉장히 높았죠. 맞아요. 예, 그것이 이제 시장 평균이나 소매 금융에 집중을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보다 좋았던 것들도 이런 영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행하면 우리가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미국 은행들은 이렇게 경제가 역동적으로 AI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의 강점이 좀 있습니까? 당연하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이 주주하는 가장 강점이고 그렇죠. 미국의 은행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분야거든요. 예. 근데 원래도 적극적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주 환원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2026년 1월 16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6대 은행들이 2025년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지급으로 1,4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였던 2019년에 세웠던 역대 최고치 기록을 이번에 경신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만 300억 달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규모가 월가 은행들 중에서 최대 규모이고 이전에 2년 전에 비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했다. 3배요? 예. 네.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자사주 매입 규모를 5배나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티그룹 주가가 작년에만 70% 넘게 오른 것 중에 한 원인이 이거거든요. 이제야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 이유들을 이제 감을 잡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2026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골드만삭스의 그 데이비드 솔론 CEO가 1월 16일 날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역동적인 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예.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CEO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는 특별한 아주 큰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지속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코멘트 자체가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주 환원이 가능했던 거에는 트럼프 정부의 또 규제 완화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사실은 은행들이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하고 싶어도 규제 당국이 자본 요건 굉장히 강화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들이 지금 원래는 역대 최고의 자사주 매입을 기록했던 게 2019년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고 이후에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바이든 정부의 자본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한 자사주 매입 억제가 지금 작년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올해도 본격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야, 미국 대형은행 내가 왜 안 샀지 생각이 들 정도로 호재가 정말 많았네요. 근데 이렇게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뭐랄까요 은행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는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들을 올감했던 규제 완화하면 은행 자본 건전성 약화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대출 과대 대출도 일어날 수 있고 결국 또 법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 미국의 이런 자본 규제 관련돼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고 오히려 지금의 은행 위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8년에 그 당시 금융위기 때는 대출의 대부분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컸거든요. 예, 그때는 모기지였죠. 주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대출 중에서 상당수 같은 경우에는 상환 역량이 부족했던 개인들한테 좀 과도하게 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은행들의 대출이라든가 은행들이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예. 정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던 대출들이 대부분 어디로 쓰고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든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 하는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혹은 미국 정부 같은 데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져가는 그 대출을 파는 쪽들이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주식 시장에서 AI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하는 오라클 같은 데들이 뭐 신용 위험이 많다고 하지만 예. 사실 오라클 재무제표 딱 까보고 보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건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우량하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AI 버블론 이런 것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약간의 트리거가 생겨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거 금융 시스템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의 이 위기가 아까 말한 차주가 예. 그러니까 그 주가는 빠질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차주들 자체가 우리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빅테크라든가 미국 정부가 돈을 못 갚을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미 AI를 통해서 생산성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의견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중순이 되면 네. 저희가 이전에 못 보던 AI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블랙엘이 작년부터 납품이 되긴 했는데 예. 블랙엘 기반으로 돌아가는 AI 모델이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어요. 그게 출시가 되는 게 올해 상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업계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블랙엘 기반으로 하는 AI 모델이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반도체를 가지고 있던 호퍼로 가지고 했던 것보다 성능은 15배가 증가하고요. 비용은 50%가 증가해서 토큰 단위당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야말로 생산성이 혁명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챗GPT 하면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예. 자율주행 성능을 갑자기 늘린다든가 네. 저희 요즘에 이제 로봇 깔리는데 공장에서 하는 로봇의 성능 개선이 확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는 사실은 AI와 관련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우려도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게 지금 최근에 AI 대표주인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못 오르지만 메모리 관련된 회사들 주가들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AI 버블과 그로 인한 그 또 마지막 단에 있는 대형 은행들의 위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은행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네. 그 지금 미국의 은행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은행들 간의 양극화라면 아까 5개 메이저 은행 봤더니 다 주가 견조하게 올라가고 호재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양극화가 왜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5개를 포함을 한 상위 뭐 6개, 7개 은행들은요. 예.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예. 단순히 주가 수익률을 넘어서 가지고 JP모건은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방은행들은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중소은행들이요. 예, 미국에도 사실은 우리처럼 상호저축은행 같은 지역에 각 지역별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네. 이런 지금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자영업자라든가 개인들 대상으로 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이라든가 중심지에서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딘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와 그 중심지 위주가 아닌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일이 벌어냐면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에 네. 자동차용 서브프라임 대출을 하는 트리컬러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예. 자동차 부품 회사의 퍼스트 브랜즈 그룹이라는 데가 사기로 관련돼서 파산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지방은행들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오히려 대형은행들은 별로 견조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역 각단에서의 좀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주가로도 나타난 게 1월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지방 은행들을 대표하는 ETF 중에 종목 코드명은 KRE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예. 이 ETF 같은 경우에 1년 수익률이 10.84%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은행들이 주로 편인데 은행 대표 ETF인 KBWB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수익률이 43.45%에 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 사회가 좀 앞으로는 극복해야 될 과제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국 대형 은행들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 전체 경제는 지금 아직까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은 상황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부에서는 일본 대형 은행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 제시해 주셨던 최근 수익률 봤더니 미국에서 5대 메이저 은행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곳이 골드만삭스가 한 50% 정도 됐는데 일본은 가장 높은 게 지난 1년 동안 미쯔 파이낸셜 그룹이 72.3%, 예. 그다음에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이 47.7%, 그다음 미쯔비시가 52.4%. 야,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일본의 은행들 얘기하려면 좀 일본 은행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은행들은 그래도 저희가 좀 익숙한데 일본 은행들은 저희가 좀 익숙하지 잘 모르죠. 않으니까. 예. 보통 이제 일본에도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요. 총 자산 기준으로 1조 달러, 하나로 얘기하면 1,470조 엔 이상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메가뱅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메가뱅크에 속하는 은행들 중에서 가장 3대 메가뱅크를 대표적으로 꼽는데 그 3대 메가뱅크가 오늘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미쓰비시 UFJ 은행, 그리고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그리고 미즈오 은행, 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은행이 은행으로 지금 상장이 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처럼 금융 지주사 형태로 돼 있어서 아까 보였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은행 비중은 확실히 큽니다. 근데 이들의 시가총액이 2026년 1월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2위, 6위, 10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은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들 은행은 지금 이름 보시면 뭐 이것저것 붙어 있는 거에서 보듯이 여러 은행들의 합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은행들이 보통 IMF 전후에 많이 인수 합병이 되면서 했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은행들이 위기가 되면서 파산 우려들이 커졌고 이때 합병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대 민간 금융 회사이고 자산 규모 제일 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걸로 알려져 예. 있고요.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은 법인 영업이 강하고 지역 기반도 튼튼하고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의 47개 지방 지역에 전부 지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예. 근데 여기는 인상적인 게 소매 영역보다는 투자은행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투자은행에 주력하면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여기를 좀 서포트하는 시너지 전략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과 구조에 놓여져 있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들이 이렇게 최근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금리 인상한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들은
주가 강세는 미국의 금리 상승 영향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니까 수익이 늘어나고요. 특히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장기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자산 수익률도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일본 3대 메가뱅크의 수익률은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금리 상승을 하면 이게 또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예. 여기에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라든가 외국 자본들이 유입이 늘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도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은행들한테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3대 메가 은행들이 최근에 이제 업황이 좋고 특히 또 이들이 고객은 일반 개인들보다는 일본 대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본 대기업들이 최근에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금융 수요가 늘어난 것도 우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거시 여건이 좋고 뭐 경제 회복이 되는 외부 요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이런 3대 은행들이 강하게 됐던 것들은 지난 2021년에서 2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금리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올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는 이들은 10년 이상 체질 개선이 굉장히 많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들이 이제 외부적 효과하고 맞물려서 지금 되게 잘 된 건데 그럼 이들이 지금 어떤 체질 개선이 있었을까 했을 때 제가 5가지로 좀 요약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신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했고요. 세 번째는 대출보다는 수수료 기반의 사업을 크게 확대했고요. 네 번째는 정책 보유주를 포함한 비효율적 자산을 매각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서 ROE 향상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측면이 지금 일본의 3대 메가 은행들의 주가 상승을 훨씬 시장 상승보다 크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반사 효과 이게 아니었네요. 예.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을 할 수 있는 체질 개선들을 적극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근데 방금 열거해 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라든가 디지털과 관련된 신산업 모색, 그밖에 뭐 다양한 자산 매각들, 비효율적인 것 자산 매각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하겠다. 사실 우리나라 시중 금융회사들도 다 추구하는 바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 금융이라는 건 우리 저 애널리스트님도 잘 아시지만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서 예. 어떨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도 우리처럼 하고 싶은데 그냥 비전으로 제시한 걸 가지고 주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실제 뭔가 성과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은행만의 역량이냐 아니면 뭐 규제 당국까지 같이 된 거냐 요거는 조금 논쟁의 여지인데 네. 그냥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해외 진출하고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이런 것들은 이미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이 3대 메가뱅크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거든요. 여기 사례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일이 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진 지 딱 20년이 된 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20년이 된 해를 기념을 하겠다고 니케이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냈는데 요 기사 내용이 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되게 단적으로 잘 보여줘서 몇 개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이 은행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56%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하고 다르게 국내 은행들과 다르게 해외 비중이 절반을 이미 넘어섰고요. 이 비중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별 매출률을 20년간 보면 아시아 태평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비중은 14배나 증가를 했고요. 미국은 4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M&A에도 그동안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2008년에 모건 스탠리에 90억 달러 출자를 했었고요. 2013년에는 베트남 비에텐뱅크에다 출자를 했고 네. 태국 아유타야 은행 같은 경우에 인수까지 이미 실제로 했습니다. 야, 해외 많이 나갔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그 매출 비중 50%가 넘어선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
해외 투자 시에 단순히 우리가 현지 오프라인 은행이나 금융기관만 투자한 게 아니라 네. 디지털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이 범위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열거드리기는 없지만 후불 결제 서비스인 BNPL을 포함한 온라인 대출 핀테크, 로봇 어드바이저, 스마트폰 결제뿐만이 아니라 공유 라이더 플랫폼인 그랩까지 광범위하고요. 야. 이게 이제 현지에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일본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활동하는 걸 서포트하기 위한 지점 내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완벽하게 현지화하려고 인수합병도 하고 스타트업까지 지원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려면 일본의 메이저 은행들은 해외 진출을 거의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결국 인사를 보면 알거든요. 예. 은행에서는 인사가 핵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2025년 12월까지 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 사장으로 6년간 재임하셨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통괄했던 분이 가메자와 히로쿠라는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요번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회장으로 일선 물러나셨는데 예. 이분이 원래 그룹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말한 그룹 총괄 사장으로 취임하고 있는 동안 아시아 디지털 금융회사들에 대한 출자만 5년간 3천억 엔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 때 디지털과 해외 금융에 적극 나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1월 달에 아까 회장님으로 바뀌는 동안에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 가장 핵심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의 행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이분이 오사와 마츠카와 행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시던 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국 아유타와 은행 인수를 주도하셨던 실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제가 미쓰비시 UFJ만 얘기를 드렸는데 3대 메가뱅크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인도입니다. 아, 인도 진출이요. 예, 지금 이 3사가 모두 2025년에 인도 진출을 위한 M&A를 각각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발표한 규모들이 전부 합치면은 1조엔 하나로 9.4조 원에 달하는 이야.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쓰비시 UFJ 같은 경우에는 예금 기능은 없지만 대출에만 특화되어 있는 인도의 슈프란 파이낸셜 은행 지분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로 약 6조 3천억 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고요. 예. 이걸 통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미토모 미쓰은행 같은 경우에 현지 상업은행이 예스은행 지분을 24.9%를 2,900억 엔에 투자를 했고 역시 지분법 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미주오 은행 같은 경우는 2025년 연말에 아벤투스 캐피탈이한 지분을 60에서 70% 확보하겠다라고 했고 최대 810억 엔을 투자하겠다. 요 건은 이제 올해 2026년에 확정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차세대 시장으로 열리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예. 일본의 메이저 3대 은행들이 지금 이미 현지 진출을 적극 나선 거다. 그리고 또 단순한 지점 형태가 아니라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예. 형태로 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사실은 가상자산 쪽과 관련돼서도 되게 적극적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정부에 좀 어느 정도의 인허가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죠. 뭐 그 부분은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예. 결과만 말씀드리면 2025년 10월 달에 3사 공통으로 엔화하고 달러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쓰비시 상사가 지금 참여를 해서 네. 미쓰비시 상사의 작은 결제를 하는데 이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이들 3사가 지금 약 30만 개 이상의 주요 거래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거래처들을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데 보급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해외 거래가 많은 그런 일본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이 해외 송금이라든가 자금 이체를 했을 때 일본의 3대 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환손실 같은 걸 최소화시키는 뭐 이런 전략들을 지금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통적인 국내에서 사업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네.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미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인 전통적인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시장에 진출 이것까지도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게 일본의 메이저 은행들인 것 같은데 앞서 열거해 주신 것처럼 해외 진출 그리고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신산업 진출 이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설명해 주실 때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이라든가 주주 환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상대적으로 기업 개혁, 뭐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일본 같은 경우 이 3대 메가뱅크가 지금 일본 내에서의 아베 정부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혁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비효율적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렇게 얻은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이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높이면서 ROE를 올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것들을 가장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정책 보유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정책 보유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가문이나 개인이 이렇게 그룹 집단을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이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도 원래 2차 대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예. 미군정이 들어서고 나면서 이들이 전부 다 해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가문이나 개인에 의한 지배는 아닌데 그때 이제 하나의 계열로 있었던 회사들이 서로가 서로 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비유되면 삼성전자하고 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가 전기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전기 주식을 전자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 되면서 서로 이제 의결권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지고 예. 있는 거죠. 이런 주식들을 보통은 정책 보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너 일가가 없더라도 한 재벌 집단들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러한 정책 보유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 당연히 그 은행이겠죠. 계열 쪽에 있는 은행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은행이나 보험사들 같은 경우 현금이 많다 보니까 그 은행 그 계열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의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3대 메가뱅크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우리 네. 이제 일본 아까 은행들 보면 뭐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이런 일본을 대표하는 재벌 계열들이었으니까 네. 여기들이 계열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아무래도 정부 관료 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다 보니까 예. 정부 관료 집단들이 재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정책 보유주가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보유주라고 하는 거는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일본의 기득권 관료 그 뭐 정부와 기업들의 재벌들. 통제하는 하나의 것들 그리고 또 서로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회사 내에서 거기에 사장님들이 또 그런 정책 보유주의 효과를 보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치권도 그리고 재계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 보유주라는 게 쉽게 포기되기 어려운 거였고 네. 이게 이제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정책 보유주를 아베 정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게 추진을 했고 특히 일본의 3대 메가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나타났던 게 2020년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정책 보유주 매각을 나서서 2023년이 됐을 때 3년간 미쓰비시 UFJ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 정책 보유주의 24%를 매각했고요. 스미토모 미쓰이 같은 경우에는 18%, 미주오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22%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뭐 한 해 다 팔아버리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분들이 뭐 수백 개의 기업들이 되고요. 이것들을 한 번에 판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년에 거쳐서 지금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주오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 IR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 보유주 매각을 지금보다 더 가속화시켜서 3년간 장부가 3,500억 이상이 되는 매각을 목표로 하고 뭐 신탁 개혁 등을 통해서 의결권 제한을 유보된 주식들도 최소 2,000억액 이상을 삭감하겠다라고 사업 보고에서 구체적인 금액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주 환원이나 신사업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이나 해외 쪽이니까 생략을 하고 주주 환원 쪽으로 보시면 네. 업계 1위인 미쓰비시 UFJ 같은 경우에 2025년에 배당금 이외에도 최대 2,500억엔 규모의 발행 주식 총 1.52%에 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스미토모 미쓰이하고 미즈호 같은 경우에도 최대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3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상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을 현재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단순히 수익을 회사가 많이 내는 걸 넘어서서 비효율적 자산 정리하고 주주 환원 높이고 글로벌 지배 수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3대 메가뱅크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꾸준히 견조하게 오른 거고요. 제가 지금 1년 수익률만 말씀드렸지만 최근 3, 4년간 수익률을 놓고 보면 다들 몇 배 이상씩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신산업 진출들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텐데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났나? 단순히 예대마진이나 전통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사업에서만 충당이 안 됐을 텐데 했는데 바로 정책 보유주라고 하는 것들 대거 매각하면서 그 시드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였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육성해야 될 대표적인 산업을 금융업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금융이 또 안전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신뢰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도록 놔둘 수도 없고 해외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놔둘 수도 없는 게 또 우리의 고민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선두 은행들이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우리랑 다른 결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제 일개 투자자니까 뭐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까지 뭐 하는 거는 뭐 아주 깊이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네. 일본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지금 아까 두 케이스들 다 외부적인 요건들도 있지만은 기업 은행들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던 거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뭐 자산 관리라든가 기업 인수금융의 역량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해외라든가 역량들을 강화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서 그런 은행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은행들이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특히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은행 간의 경계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표 은행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한국만의 리그가 아닌 글로벌 상황에서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대 마진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예. 기업 금융,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수수료 기반의 수익 뭐 저희가 많이 아는 거지만 네.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말을 떠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예. 이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과연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정말 타임라인을 닫고 정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제는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쉽게 말해 투자은행 성격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비효율적 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 그리고 수익성 있는 자산 배분 그리고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이런 강화를 했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의 유입이나 시가총액이 커졌을 때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영향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했을 때 저 같은 투자자들도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만 은행들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 변화에 의한 수익 증가뿐만이 아니라 예.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위해서 은행뿐만이 아니라 네. 정부나 사회에서도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은행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글로벌적으로 하지 못하면 이제 아까 말한 그동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경계에서 막혀 있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다른 세계로 했지만 지금 그게 흔들려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를 제가 저는 좀 미국 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라고 볼 수도
또 있기는 하겠지만 금융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예. 가상자산을 강화를 하고 그런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은행들이 또 가상자산 역량을 키우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글로벌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한다면은 그 여파가 이제 단순히 이제 미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한국의 은행들이나 정책 당국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배구조 개혁이라든가 비효율적 자산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케이스가 아닌 일본의 사례 케이스가 저희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아까 계속 강조되었지만 가상자산이 확산이 되면 지역 간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뭐 은행이라는 게 막 하루 이틀 동안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건 네.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1년, 2년, 3년 준비를 해야만 지금 뭐 저희 한국의 은행분들이나 금융도 원체 잘 하시겠고 수익도 좋기도 하지만 그런 글로벌적인 거나 내부적인 것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투자자 관점에서 하게 됩니다. 네. 지역 간 금융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단순히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동안은 국내 시장에 해외 금융회사들이 못 들어왔던 게 다양한 우회로들, 뭐 가상자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사실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간의 이런 국가적 장벽에 의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고 있고 음.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라는 변수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한테 새로운 무기로 붙여서 하는 모습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트럼프 정부가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나 가상자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트럼프가 돈 많이 벌자 이런 컨셉을 넘어서서 네. 미국의 금융이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경 간 경계를 까고 다이다이로 우리가 붙어야 된다고 했을 때 단순한 규모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정말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도 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좀 종합해 보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넘어서서 신규 사업으로 뭐 가상자산 포함해서요. 해외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융주를 우리가 좀 모니터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 쪽의 대형 은행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은행들까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아, 미국과 달리요. 예, 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과거에는 되게 부정적 신호로 봤는데 그렇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자신들이 통제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주들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과 일본의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경제도 좋아지는 과정에서 더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오늘 주제는 물론 일본이긴 하지만 미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규제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한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도록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